며느리가 간호원이라서 다친 날 잘 챙겨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집에서 날 보살피는 척하면서 집 구석구석을 뒤지며 뭔가를 적어 가더군요. 그리고 들려온 말. 어머님을 산사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장 마음극장입니다. 79세의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아들 내외가 자신을 산사에 모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늙어 힘없는 애미를 버릴 준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모든 걸 정리하고 결국 도착한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오열하고 마는데,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는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재미나고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골에서 홀로 지내던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올해로 79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10년째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를 펴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김순자 씨는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혼자 소박하게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이웃집 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로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사고는 한 달 전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찬 기운이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유를 가지러 대문 앞까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집 앞 돌계단을 내려가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전날 밤 내린 서리가 돌계단 위에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지만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몸이 허공에 떴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땅을 짚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왼팔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팔 전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비명을 지르며 돌계단 위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옆집 아주머니가 김순자 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김순자 씨는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왼팔 골절이었습니다. 깁스를 하고 병원에서 돌아온 김순자 씨의 팔은 무겁고 아팠습니다. 의사는 최소 2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짓는 것도, 옷을 갈아입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들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시내 종합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한 경력 있는 간호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자주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약통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약을 분류하고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팔 보조기를 확인하고 깁스가 너무 조이지 않는지 살폈습니다. 상처 부위를 소독할 때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간호보다 집안을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높이를 재고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거실 서랍장 앞에 서서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또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부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싱크대 아래 공간을 들여다보고 선반의 높이를 확인했습니다. 문턱의 높이를 재고 베란다로 나가는 문의 폭을 측정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들어가 변기의 높이와 욕조의 깊이를 확인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부엌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왜 저렇게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니는 걸까요? 혹시 이 집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시골이지만 땅값이 꽤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늙어서 쓸모 없어진 시어머니를 어딘가로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는 속셈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친절한 미소도 부드러운 말투도 세심한 간호도 전부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저기 너무 위험해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는 이제 산사 같은 데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산사.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산사는 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산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산속, 조용하고 쓸쓸한,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모습,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하고, 면회도 한 달에 한 번뿐이라고 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골절된 팔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제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는 걸까요? 평생 이 집에서 살아온 내가 이제는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김순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김순자 씨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김순자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밝게 이야기를 건넸지만 김순자 씨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설명했습니다.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다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뼈가 붙는 속도가 느리고 재활도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뼈의 밀도가 낮아서 또 넘어지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엉덩이뼈나 척추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말에 김순자 씨는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기다리라며 간호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순자 씨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간호사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위탁 가능한 산사 있나요? 혼자 생활하시기엔 너무 위험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이구나. 정말 나를 산사로 보내려는구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산사들 시설이 정말 좋대요. 간호사도 상주하고 식사도 영양사가 관리하고요. 하지만 김순자 씨에게는 그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그곳은 가족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개인의 공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김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김순자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김순자 씨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노인 복지 시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산사는 깨끗했지만 차가워 보였습니다. 똑같이 생긴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노인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노인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처음엔 자주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명절에나 한 번씩 올까 말까 해요. 그 노인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순자 씨는 어둠 속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젠 늙고 힘이 없으니 저 며느리 눈에는 짐으로만 보이나 보구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평생 가꿔온 밭이었습니다. 봄이면 상추와 쑥갓을 심었습니다. 부드러운 잎이 돋아나는 걸 보면 마음이 설렜습니다. 여름이면 고추와 토마토를 키웠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따서 먹으면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졌습니다. 가을에는 무와 배추를 심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이웃들과 함께 모여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는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이 모든 것과 이제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평생 함께한 이 땅, 이 집, 이 모든 추억과 작별해야 하는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순자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러움 때문일까요?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서 울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라면 울어봤자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산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은 산사 팸플릿을 가져왔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한 팸플릿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넓은 정원에서 산책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안쪽 페이지에는 깨끗한 방, 밝은 식당, 운동시설 등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에서 천천히 요양하시면 정말 좋아요. 저희도 자주 뵈러 올게요. 하지만 김순자 씨에게는 그 말이 다시는 집으로 못 돌아온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자주 뵈러 온다는 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올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명절에만 오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끊길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김순자 씨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오래된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산 치마, 아들이 어릴 때 입었던 작은 옷, 명절 때 입던 한복. 모두 추억이 깃든 옷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옷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낡았어요. 새 옷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부엌으로 가서는 그릇들을 확인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결혼할 때 가져온 사기 그릇, 남편이 생일 선물로 준 국그릇 세트, 아들이 어릴 때 쓰던 작은 공기.
며느리는 그것들을 상자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 그릇들도 굳이 가져갈 필요 없어요. 산사에는 다 있대요. 김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가서 장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불과 담요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비단 이불, 아들이 태어났을 때 덮었던 아기 이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덮었던 낡은 담요. 며느리는 그것들을 큰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비워야 하니까요. 그 순간 김순자 씨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는 거구나. 내가 평생 살던 이 집,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희로애락을 함께한 이 공간을 빼앗으려는 거구나. 김순자 씨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가족에게조차 짐이 되고 집조차 빼앗기는구나. 밤이 되자 김순자 씨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절된 팔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작은 방. 모든 방을 돌며 손으로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실 마루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5살 때 장난감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가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그때 김순자 씨는 아들을 혼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흠집조차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부엌 벽에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식사하다가 국물이 튄 자국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시끌벅적했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김순자 씨는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60번째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순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틀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투명한 파일 케이스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 여러 장의 서류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들어와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산사 위탁동의서, 의료동의서, 생활관 위임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여러 종류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김순자 씨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썼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소 신청서, 보호자 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응급 상황 시 의료 처치 동의.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충 의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산사에 들어가겠다는 동의서였습니다. 그리고 날짜 칸에는 이미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이 집을 떠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순자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서류에는 날짜까지 적혀 있었고 며느리는 벌써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마저 신이 나 보이는 듯 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평생 또박또박 글씨를 쓰던 사람이었는데 이날만큼은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김순자라는 세 글자를 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자자를 쓰고 나서 김순자 씨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서명으로 모든 게 끝나는구나. 서명을 마치자 아들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챙겨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들이 떠난 후 김순자 씨는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선물로 사준 장롱이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손잡이가 헐거워졌지만 50년을 함께한 물건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낡은 찬장 앞에 섰습니다. 그 안에는 김순자 씨가 평생 모은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 결혼 선물로 받은 것이고 어떤 건 시장에서 하나씩 사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신발장 옆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손수 만들어준 신발장이었습니다. 목수였던 남편은 틈틈이 집안의 가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 걸어둔 액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은 모범상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 액자를 자랑스럽게 걸어두었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던 밥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랬지만 그 상에서 수많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추억으로만 남을 것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남편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 다녀올게.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이 부었지만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아침을 차렸습니다. 김치국을 끓이고 시금치나물을 무쳤습니다. 김을 구워 접시에 담았습니다. 평생 해온 반찬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식사를 하려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몇 숟가락 먹다가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9시쯤 아들의 차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트렁크를 열고 김순자 씨의 짐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아직 푸르렀습니다. 가을이 되면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오래감은 누가 따먹을까요? 대문 앞 우체통은 빨갛게 녹슬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편물이 거의 오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제비집이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제비가 와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웠습니다. 지저귀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내년 봄에도 제비가 올까요? 하지만 김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눈에 담겼습니다. 평생 함께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요. 아들의 목소리에 김순자 씨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농길, 오래된 버드나무, 동네 길고양이, 슈퍼마켓, 정류장. 평생 보며 살던 것들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순자 씨도 작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인사일지도 몰랐습니다. 슈퍼마켓 앞을 지나갔습니다. 40년 넘게 장을 보던 곳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김순자 씨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초록색 벼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을이 되면 황금빛으로 물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돌로 만든 큰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마음 안식 산사. 그 순간 김순자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여기가 내가 갈 곳이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김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가 산사 입구를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김순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며느리가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가요. 차는 산사에서 500m쯤 더 올라간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지은 단층 집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외관, 넓은 마당, 그리고 예쁘게 꾸며진 정원. 며느리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 보세요. 김순자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자 향내도 불경 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새집 냄새가 풍겼습니다. 나무와 페인트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풍기는 커피향. 거실로 들어서자 벽에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사진, 가족 사진, 명절 사진. 그 순간 손주들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왔어요. 아이들은 김순자 씨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김순자 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냐? 손주 하나가 김순자 씨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우리 새 집이에요. 할머니 방도 있어요. 이리 와봐요. 김순자 씨는 아이의 손에 이끌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복도는 넓고 밝았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방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예쁜 글씨로 쓴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 손주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낮은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일어나기 편하도록 높이를 낮춘 침대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안전 손잡이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김순자 씨가 평생 아끼던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인장, 난초, 작은 고무나무. 모두 김순자 씨가 시골집에서 키우던 것들이었습니다. 흙집에 가지런히 옮겨 심어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순자 씨의 뜨개질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털실과 뜨개질 바늘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시계, 남편이 선물한 라디오, 손때 묻은 안경집까지 모두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옮겨져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건 버린 거 아니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왔어요. 어머니가 편하게 쓰시던 것들이니까요. 김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결혼 30년을 함께한 거울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낡아서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다 가져왔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건데 어떻게 버려요? 저희가 새집 지을 때 어머니 방부터 먼저 설계했어요. 팔 다치셔서 불편하실까봐 손잡이도 여기저기 달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했어요. 조명도 눈부시지 않게 조절할 수 있어요. 김순자 씨는 방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 부드러운 조명, 넓은 창문. 모든 것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산사 얘기는 어머니가 합가해서 살자 하면 분명 싫다고 하실까봐 일부러 돌려 말한 거예요. 김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집 여기저기 재고 적은 건 어머니 키랑 팔 높이에 맞춰서 가구를 맞추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게요. 김순자 씨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순자 씨를 더 편하게 모시려고 모든 걸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김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손주들이 김순자 씨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뒷마당도 있어요. 봐보세요. 김순자 씨는 손주들을 따라 뒷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텃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씨가 평생 가꾸던 채소들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상추, 쑥갓, 고추, 토마토. 심지어 돌담 옆에는 김순자 씨가 아끼던 장미까지 옮겨 심어져 있었습니다. 텃밭 한쪽에는 작은 나무 팻말이 꽂혀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텃밭. 김순자 씨는 그 팻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을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흙냄새가 났습니다. 시골집에서 가져온 흙이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그 흙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꾸신 밭인데 그냥 둘 수 없었어요. 흙까지 다 퍼와서 옮겨 심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가꾸실 수 있게요. 김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서러움. 그리고 지금 느끼는 벅찬 감사함.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어머니 속도에 맞춰서 살아볼게요. 천천히 편하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고등어구이. 김순자 씨가 평생 해먹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옆에 붙어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김순자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김순자 씨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입에 잘 맞는지 물어보고 더 먹고 싶은 게 있는지 챙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김순자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조명이 따뜻하게 방을 비췄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네. 우리 복 많아. 김순자 씨는 평생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버림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날들이 오해였다는 것, 오히려 가족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행복하게 편히 쉬어. 김순자 씨는 꿈속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어머니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진심은 결국 전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따뜻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